건강복지 라디오 한영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이 주목받게 된 이유와 청년기와 관련이 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다시 인천사회 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김정 실장님과 함께 청년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고 지원해야 하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청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즐겁고 또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귀중한 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청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 언급만 해주셨는데, 그 얘기 오늘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들입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힘든 청년들은 이제 주변에서 아유 저 사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보면 네. 아 이런 청년들은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해진 청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차 기본 계획 때부터 쭉 그 온 청년들은 우리 그 지난번에 허토수 대리님이 네네. 이제 설명하신 그 고립운둔 청년 예. 그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운둔하고 계신 청년이고, 가족 돌봄 청년이 또 두 번째 네네.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청년기에 다른 성인 이행기 과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집에 돌보야 되는 가족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네네. 거를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가족 돌봄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은 그 보호자가 제대로 보호를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생활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났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가정 위탁으로 해서 부모가 아닌 사람한테 돌봄을 받아서 이제는 18살 또는 24살이 돼서 이제 보호 종료가 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청년, 네네. 자립준비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마음 건강 관리 필요 청년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그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네. 어려움을 있는 겪는 친구들. 겪는 친구들. 그래서 사실 이 마음 건강 관리가 필요한 청년이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긴 한데요. 청년들 자살률 또는 우울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이게 코로나 때 이제 피크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이 마음이 일단 건강을 해야 뭐 네네. 취업을 하건 독립을 하건 결혼을 하건 이렇게 할 텐데, 우리 고립운둔 청년이나 중에서도 사실 마음 건강에도 좀 그 힘든 친구들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체 건강이 취약한 청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좀 부각이 돼서 나왔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청년인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몸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방 접종도 무료로 해드리고 네. 또 그 보건소에 가시면 뭐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고 지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복지 대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이런 청년들이 말씀하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정책적인 용어로 어떤 식으로 부릅니까? 통칭해서. 이번 이제 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이고요. 네네. 또 하나 용어로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 아, 청년이라는 네, 용어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복지 사각지대 또는 복지 사각지대인 청년들인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청년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지 예, 예. 사각지대.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알려진 청년,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립운둔 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은 뭐 청년 미래센터가 생겨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아직은 그런 지원 체계가 없는 사각지대 청년, 거기에 이제 가정박 청년이 있고요. 가정박 청년 좀 낯선 용어죠. 네네. 이 가정박 청년은 이제 정의를 보면 가족과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청년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저도 솔직히 이걸 처음 볼 때 어머나 굉장히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마 진행자님도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네네. 같아요. 저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왜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용어를 굳이 썼을까? 물론 가칭이라고는 해요. 지금 아직 확정된 용어는 네네. 아니고 사실 지금 뭐 24살이던 30살이던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막 상경해서 이렇게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청년들하고 네네. 그렇지 않은 청년들하고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출발점의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한 출발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아동기에만 적용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아동은 그 부모가 제대로 케어를 안 해준 상태에서 영양 상태나 또는 학습을 제대로 못해서 그 학습 결손이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계속 성인기까지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네. 이 공정하지 못한 출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북 스타트, 뭐 드림 스타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네네.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자원을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청년기가 길어지고 또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들한테도 이 공정한 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부모를 돌보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네네. 지내야 되는 청년도 있고 반면 좋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무급 인턴을 몇 년씩 하면서 네네.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걱정이 돼서 이 가족의 지원을 충분히 못 받는 청년들을 걱정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과잉 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그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이론상에는 네. 볼 수 있겠으나 네. 이게 사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는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게 공정하지 않은 출발점, 네. 소위 우리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네, 네, 이런 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은 일단 스타트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타트에 맞춰진 사람들에게 이 정책이 기준이 됐느냐 이거를 좀 묻고 싶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들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청년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뭐 예전에 좀 된 이야기는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에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자 네네. 할 때 저항하고 또 20대 청년의 이제 극우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회의 정책이 이런 기울어진 운정장을 고쳐주려면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시기고요. 네네. 아동기나 뭐 이런 때는 지나왔고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정책이 네, 만들어져야 네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가정박 청년이라는 용어처럼 뭐 계속 청년기가 돼서도 부모나 뭐 가족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결혼을 안 한 비혼주의자 딸이 있고 이제 결혼을 한 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신혼이 되면 결혼을 하면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지원받는 게 늘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거든 뭐 아니면은 그 기타 뭐 생활에 대한 네, 지원이든 네.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해서 집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좀 그 버성기거나 이러면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은둔형 청년이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 4년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봤는데 네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면은 성인은 취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해주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노인 복지관 아니면 뭐 경로당 아니면 노인 문화센터 이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문화공간이나 네. 여가 복지 시설이 예,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성인이면 똑같아요. 다만 은퇴를 하면 수입이 없으니 은퇴자로서 지원을 받는다, 연금을. 네. 그다음에 몸이 아파지면
누구한가의 케어가 필요하니까 네. 노안으로 되면 너싱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요양시설이나 예. 뭐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성인기가 되어도 이게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니까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럼 더구나 이제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던 학생이던 간에 부모랑 내가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숙사 문제인데 네. 네. 대학에 가면 모두 기숙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순진했을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이제 계속 부모님이 계신 도시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네. 다녀서 네. 네. 당연히 이제 90년대에는 여자가 결혼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그럼요. 나왔는데요. 그 전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모랑 사는 게 피차간에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가슴 아팠던 시위가 인하대에서 기숙사를 증축을 한다고 네. 네.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근처에서 아마 그 원룸이나 무슨 하숙집 하시는 분들이겠죠? 반대를 많이 했죠. 아, 그럼요. 시청 앞에 와서 솔직히 그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저도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생업이 지장이 있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렇겠지요. 일이냐.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기숙사에 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가정 안에 청년들이 있으면 안전하고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청소년한테 적용되던 가정박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예. 이제 청년 확장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깨지 않으면 불행한 가정, 불행한 청년, 그다음에 독립을 못하는 청년 네. 네. 뭐 이런 게 더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년의 우리를 위한 정책은 독립에 맞춰져야 돼요. 네. 네. 그 독립이 취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취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청년미래센터도 우리 인천은 이제 대신 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네. 네. 공동생활 가정 또는 공동주거 그 주택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런 가족의 문제를 모든 가족이 일거에 바뀌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청년들이라도 네. 그 자기의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또는 자기의 생활 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제공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0살 넘으면 네. 성인이다. 성인은 성인에 맞게 알겠습니다. 돈을 벌건 못 벌건 살 수 있도록 네. 사회적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 뭐 20대 실장님, 재벌 2세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생을 꿈꾸다 보니 네.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좀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나 네네. 이런 친구들을 만나 보면은 본인보다도 부모님들이 그 상황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이룬 거 나는 못 배우고 우리 시골에서 살면서 네. 그렇게 해야 돼서 못 이뤘지만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친정 어머니도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 본인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으니까 자녀들이 피아노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떻게든 가르쳐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강요가 되는 거죠. 네. 부모는 조언이지만 소질도 없는데. 그렇죠. 저는 소질이 없습니다. 피아노에는 소질이 없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네. 네. 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청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모로 이게 결론이 가는 것 같아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속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정박 청소년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가 와전이 됐습니다. 우리 미성년자니까 뭐 가정박 청소년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 가정박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법률적으로도 좀 독립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그 갭이어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네, 갭이어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아주 그 보편적인 단어인데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여행을 다니거나 네. 뭐 이러면서 그 세상도 좀 배우고 본인에게 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갭이어를 누릴래도 네, 네.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생계비하고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신선한 그런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좀 여유 있는 집에서 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무급 인턴이나 이런 걸 해서 뭐 직장 경험도 하고 어디 해외 연수를 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특히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내가 정말 세계인으로서 어디서든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옛날에는 귀족 자제들이 꼭 그 아주 그 좋은 가정교사를 붙여서 한 네. 1년씩 2년씩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게 필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네,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내미는 그쵸, 거죠. 그쵸. 사회를 겪으라고. 네네. 그래서 좀 갭이어 정책이 음. 저소득직 청년이나 아니면 형편이 좀 어려운 청년들도 그런 기회를 좀 세상을 네, 볼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가진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박사님 생각에는 가정박이라는 용어가 좀 조금은 불합리하다. 청년은 가정 밖에 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게 원래 네, 옳은 말이다. 네. 본인이 가정을 예, 이루어야 예. 되니까요. 네. 근데 울타리에 있는 게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가장 독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이 발달 장애인이시잖아요. 예,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발달 장애인도 저희가 이제 주거전환 지원센터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도 이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모님하고는 지금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케어가 돼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부모님하고는 독립해서 자립적으로 살 수 네, 있도록 네. 지원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정책이 도입될 때는 이해들을 잘 못하셨어요. 네, 네. 이미 부모가 잘 케어를 하고 있고 부모랑 사는 게 가장 안전한데 음. 왜 다른 거주지를 만들어서 제가 장애인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그 아주 그 중증 장애인이셔서 부모가 케어를 잘 하시는 경우에도 40살쯤이 되면 정말로 독립을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네, 네. 그 저희 그 독립을 시키신 발달 장애인 네. 자녀를 독립시키신 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을 네, 하실 네. 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게 네.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몰래 밤에 네. 비밀번호를 아니까 네. 들어가서 잘 자나 네.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잘 자더래요. 그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네. 자녀가 비밀번호를 엄마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바꾸더랍니다. 그럼요.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자녀도 네. 부모들의 걱정과 다르게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의미를 네. 되새겨야 될 때다. 네. 그 우리 저 박사님이 이런 말을 써오셨어요. 일본의 돌봄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는 혼자 사는 불러오거나 필요도 상관없는 독거 가구의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도 일단 가족과 있으면 안심이라는 순진한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네. 적어 오셨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에노 지코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네, 돌봄 사회학제세요. 돌봄 사회학이라는 그 어떤 그 영역을 여신 분인데 네, 네. 뭐 본인도 비혼주의자고 지금 뭐 이제 80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혼자 살다 죽기를 권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혼자 사는 노인도 충분히 생애 말기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불행한 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고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청년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는 청년이 아니고요. 청년 1인 가구도 복지 사각지대 청년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혼자 사는 청년이 불쌍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사는 청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네, 물론 부모하고 네.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의 그 삶의 영역을 잘 존중하고 있다면 저도 지금 딸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불행하지 않은데 정말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참 불행한데 제 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친구들의 독립 분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독립을 네. 위한 분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별의별 사정이 있는데 취업을 했어요. 직장도 멀쩡히 있지만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취방을 어찌어찌어서 나왔는데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친구. 네네. 제일 이제 그 좀 마음이 아픈 친구는 원래 유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이제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셔가지고 네네. 이제 자기도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30이 다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집에서 독립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학이나 네. 또는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여성 청년들이 예전에는 넌 결혼 안 하면은 못 가. 또는 뭐 그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네네. 미혼인 딸을 다른 집에서 재워가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좋은 이모네 그쵸? 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네가 없으면 이제 못 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네, 그냥 학교에 네. 들어가거나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 청년들이 그렇게 살지를 네,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독립을 하는 거죠. 음. 집이 힘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청년에 대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경계선 지능 청년 문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경계선 지능 청년도 그 가정박 청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청년으로 이번에 신규로 그 청년 정책 예. 기본 계획에 들어간 청년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이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이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은 그 웩슬러 검사를 하면라는 네, 지능 네네.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면 가운데가 평균이 100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간략 검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네네. 100이고 그 IQ가 70 이하면 발달 장애인이죠. 지적 장애인으로 예. 분류가 되고 70부터 71에서 그러니까 71에서 84점 사이. 네네. 언제나 그거는 그 13.6%예요. 네. 왜냐하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 하면 네. 사람들을 쭉 다 평가를 했을 때 그거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이 이 청년들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낙오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발달 장애인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본인의 역량은 있는데 다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학교 세팅이 표준적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고 아니면은 다 밑으로 처지는 상황이니까 네네. 성공 경험을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성인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뭐 IQ가 좀 낮다. 71에서 84점 사이에 들어있다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최소한 12년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해갖고 다니면서 그때 그 마음에 입은 자존감의 상처, 수치심,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지능이 좀 낮으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관계 맺고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남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찍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들을 안고 청년이 돼서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정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첫 번째 허들 이게 독립을 위한 첫 번째 허들을 못 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이 운둔형 청년으로 분류되는 친구들 그럴 중에서 수도 있겠네요. 그 경계성 지능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청년 지원해야 되는 청년으로 했고 네네. 인천에서는 이제 진작에 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조례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 만든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3년에는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인천시에서 이제 그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지만 특히 경계성 지능인들은 그런 조건 때문에 학창 시절에
제대로 성인기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평생 교육을 이제 강화해서 해보자 하는 거고, 요교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이네요. 네.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경계성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그런 그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그 경계성지능 얘기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만 언급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그 청년들의 좀 어려움, 그다음에 특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년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그 정책의 그 초점을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령이 아니고 좀 그 시민이죠. 그 시민의 상태에 맞춰서 지원 정책이 좀 연령과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을 청년미래센터에서 훌륭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들어올 때부터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 내가 이제 40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에도 34살까지 지원이 되는데 네. 35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돌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령으로 이렇게 끊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나이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우리 인천, 그다음에 네. 제가 꿈꾸는 사회는 은둔형, 그러니까 고립운둔 청년을 넘어서 은둔형 외톨이를 어느 연령이든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가족 돌봄 청년을 넘어서 가족 돌봄 잘하면 네. 생애 말기까지 돌볼 테니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받다가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지원이 끊기는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성인기 시민을 위한 정책은 독립, 그다음에 자주적인 삶, 네.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생활,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인 여부나 또는 뭐 자녀 여부 이거하고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네네. 독립적인 삶을 원할 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독립의 포인트를 맞춰 주셨고, 네. 이 절벽이 생기지 않게 청년이란 말을 좀 어느 순간 띄고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청년의 이게 못을 박다 보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절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말 그 전문가다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2회에 걸쳐서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자주 나오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김지영 실장님과 함께 유익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